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5차례 연속 동결인데 뭐 예상됐던 동결이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은 사실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던 통화 정책 여건들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5번이지만 이제 7월하고 이번에 8월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금통위가 이제 결정문이라는 걸 한 페이지짜리를 발표하는데 7월과 8월에 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는 뭐 주요국의 통화 정책 뭐 이런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였는데 대외 여건은. 근데 주요국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특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 회복세 약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 이게 8월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번에. 또한 이제 그 국내 경제에도 보면 7월 결정문에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두 개인 거죠. 예. 일단은 중국 경제가 좀 불안하고 중국 경제를 괜찮게 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소비도 괜찮게 봤었는데 두 개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여겨볼 거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습니다. 7월에는 그게 빠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앞에 두 가지 요인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요인이고 우리나라 내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안 좋으니까 근데 가계부채는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역시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 걸 보니까 2.3에서 2.2%로 소폭 좀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 이것도 중국 경기 침체 영향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이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8월 건 아직 안 나왔고요. 그 7개월 동안의 누적 그 감소율을 보면 마이너스 25.9%거든요. 작년에 1월에서 7월 대비. 이게 우리 중국과 1월에서 7월 기준으로 중국과 본격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무역 거래를 시작했던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상당히 지금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좀 낮아지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옛날보다 좀 약화됐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뭐 위기에 빠지더라도 한국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이 낮아진 건 맞아요. 낮아진 건 맞는데 워낙 침체폭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낮아진 거를 훨씬 상회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을 내릴 게 아니라 올해 성장률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 침체 때문에 대중 수출이 안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올해 1월에서 7월 전체 수출 감소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100%를 봤을 때 수출이 감소한 거를 중국이 46%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아마 369억 달러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 중국만. 그게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한 48조 원, GDP 한 1.2%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 정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올해 성장률을 떨어뜨려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수치가 또 있더라고요. 지난 2분기에 우리나라 가구 실질소득이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사실 이제 저 통계 2006년 이후라는 통계 그 얻고는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이 가계동향조사의 샘플하고 조사 방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니까 어느 정도의 뭐 그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통 명목 소득은 잘 감소를 안 하고 보통 최근엔 실질 소득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거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월급 100만 원을 받아갖고 옛날에는 뭐 장을 10만 원어치를 보면은 카트에 하나 가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반도 못 차는
그래서 이제 실질 소득은 최근에 감소세가 지속이 됐었는데 명목 소득마저 감소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근로소득이라든가 우리 봉급 생활자들이 받는 그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이런 쪽이 감소한 게 아니고 그 아마 이제 그 상공인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급했던 그게 작년 2분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없으니까 그게 빠져서 명목소득마저 감소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이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러면 뭐 소비도 줄고 경기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내는 세금 뭐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것까지 이제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하면 이제 실질 소득은 더 줄은 거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실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명목보다는 실질 소득이고 실질 소득 중에서도 가처분 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 소비 자체에도 또 통계가 이번에 가계동향조사 나온 거 보면 소비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행이 언급했던 8월 결제원문에서 언급했던 소비가 안 좋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수출도 분명히 안 좋을 거고 소비도 안 좋다면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기조, 그러니까 연초에 뭐 민간이나 정부나 국책기관이 모두 예상했던 상저하고 이것의 가능성이 많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상반기의 어떤 부진한 경제 상황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압력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교적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자 다음 내용 이야기를 해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이제 킬러 규제라고 하면 이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 중에서 좀 예. 결정적인 규제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산업단지 쪽에 이제 과거에는 좀 업종이 좀 제한됐고 이런 부분을 좀 풀어주고 그래서 산업단지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물질 관리인데 이게 이제 화평법하고 화관법 업계에서는 그런 말 많이 쓰는데 화평법이란 거는 이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고 처음에 이제 등록을 할 때 그리고 화관법이란 거는 등록하고 난 다음에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법. 요게 좀 뭐랄까 규제가 선진국보다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 그 이슈 때문에 2015년인가 16년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만들어진 규제라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 화학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취업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유학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근로자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조건들이 이제 그런 걸 좀 풀어주는 그런 규제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예. 네.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선 그래서 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많았었잖아요. 그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특히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거기 보면 업종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제 공실률이라고 그러죠.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채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신세대라고 하죠. 산업단지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 보면 산업단지 안에 좀 정주 여건,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갖추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어떤 청년층을 끌어들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산업단지 쪽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완이 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화평법, 화관법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강하고 선진국 수준을 좀 낮춰야 우리 기업들이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외국인 인력 늘리는 것 같은 경우는 국내 고용 시장, 그러니까 국내 청년 그 취업 시장에는 좀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부분은 3대 업종이 많고 예, 예. 사실 이제 우리 청년층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 생산 가능인 그 15세에서 64세 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인구의
규모 자체가 지금 줄고 있어요. 예. 앞으로 매년 뭐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매년마다 줄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고용을 어디선가는 유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마지막 해외 증시도 보겠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뉴욕 증시가 오늘은 또 약세를 보였네요. 예, 요게 이제 엔비디아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네. 그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나머지 뭐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MS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악화가 됐고요.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파월 총재가 참가하는 네. 거기가 최근 몇 년 동안 항상 그 회의 끝나고 매파적인 발언. 금리는 절대 인하 없다. 뭐 앞으로 상당히 계속 또 올릴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오르면 아무래도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은 이제 대체제 관계니까 주식 시장이 지금 약세를 보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